우리 2학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여러분과 동영상 수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그동안에 제가 과제형을 또 올렸다가 또 전산상의 오류로 과제형이 또 날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영상 4주차 수업이 사실은 내일 모레 여러분에게 이틀 수강하도록 이렇게 빠듯하게 4주차가 되었습니다. 전산상의 오류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 불찰도 있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아마 바쁜데 알바 등으로 해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걸 수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죄송함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서 여러분 동영상 틀어놓고 출석 체킹하시고 자료는 제가 그 강의 자료에 올려놓을 테니까 시험은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강의 도중에 제가 중요하다 꼭 외워라 하는 것은 주관식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 한번 알아놓으면 좋겠다는 건 OX 문제가 나오니까 체킹을 해놨다가 강의 자료에 이렇게 표시해놨다가 시험 공부는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제 그제 이번 주 계속 그 고등학교 입시가 이제 10월 13일 이번에는 한 달 늦었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원래는 9월 달에 입시 마감인데 한 달 늦어서 10월 13일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고등학교 입시, 수학 능력, 대학 입시 모든 게 지금 깜깜이 입시라서 우리 교수님들이 고등학교를 다 방문하고 저 역시 주 계속해서 학교를 사천, 창녕, 진해,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은 또 저 산청,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산 오류, 이걸 챙기지 못해서, 과제형은 이제 아마 6주, 7주차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부득이하게 강의를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는 지금 모든 것이 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죠? 개인 사업자, 그 다음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 역시 불안하고, 개인이 어떻게, 저 역시도 불안합니다. 마스크 쓰고, 장기 이렇게 운전을 하더라도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또 감염이 된다고 그러고, 또 코로나19가 감염이 되고 나면은, 치료를 하고 나아졌다 해도 그 후유증이 굉장하답니다. 평생 후유증을 알아야 되는. 지금 사실은 치료약 자체가 없죠. 예방약도 없으니까, 이제, 이런 약, 저런 약으로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후유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2학년들은, 지금 이제 한 학기밖에 안 남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오늘도 어떤 학생이 봉사활동하러 왔던데요. 와서 제 함께 면담을 했는데, 개인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위기라는 말을 하죠. 위기. 위험과 기회는 동시에 있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각 개인이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조건이다. 이럴 때에 당당하게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용기,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목표로 한 곳에 가도록 노력하는 것, 그거 역시도 굉장한 도전이고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2학년들은
조그마한 이런 데 연연하지 말고 자기가 목표한 대로 지금 내가 가고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걸 체킹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늘 이야기하듯이 21세기는 변화무쌍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준비를 항상 해야 됩니다. 준비한 사람만이 성공을 합니다. 성공이라는 게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자기가 목표했던 곳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게 뭐 자기가 그 목표가 어떤 것인가요? 자기가 목표한 곳에 도달하는 것, 그게 성공이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30대까지만 해도 제가 또 은행에 들어갔을 때마다 성공했습니다. 근데 은행 나와서 또 무척 고생했습니다. 공부한다고. 그런데 또 이 나이에 지금 저는 또 최근에 내가 원했던 엄청난 일이 제한테 성공으로 또 다가왔습니다. 내가 간절히 노력했고 간절히 바랐던 일입니다. 그 21세기에는 여러분 이런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거 그게 엄청난 성공이죠. 그걸 향해 그렇게 바라던 게 제한테는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한테 이렇게 내가 이런 어떤 걸 달성했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힘들었던 시절에 꿋꿋이 참아왔고 꿋꿋이 노력해왔던 결과가 아니겠는가.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저 스스로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출장을 가도 행복하고 학교에 와서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띄워도 행복하고 집에 퇴근해서도 행복하고 왜 그러느냐? 내가 바라던 그런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차근차근 준비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어제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여러 가지 정확하지 않는 사유로 인해서 북한이 저지른 만행에 의해서 숨졌습니다. 그죠?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지금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더 힘든 일을 겪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무척 힘든 날들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 날을 견뎠던 것은 저희 엄마, 저희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하는 얘기. 너는 할 수 있다. 우리 성우는 할 수 있다. 엄마는 믿는다. 그런 이야기를 항상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저는 이제 작년에 우리 엄마가 돌아갔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제가 참고 노력했던 결과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어디로 가도 행복하다. 매일매일이 행복하다.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 최근에 불과 한 5개월 만에 제한케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개인들로 봐서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겠습니까? 그래서 희망을 갖고 여러분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임하기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말고요.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촉박하게 동영상 올리는 것도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시간 출석만 체킹이 되니까 여러분 틀어놓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4주차
제가 지금 4주차 올리고 5주차도 물론 5주차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 바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주차 외환론 수업은 그래서 우리 2학년 학생들은 다 잘 되기를 간절히 제가 소망하면서 우리 여러분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통화제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국제통화제도, 국제통화하면 여러분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그 통화, 그것이 어떻게 이 시대별, 시간별로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가 하는 게 국제통화제도다, 그죠? 그래서 지금의 국제통화는 소위 말해 우리가 기축통화 있지 않습니까? 기축통화. 기축통화라고 분류하는 지금 최근에 이제 미 달러가 굉장히 약세다, 그죠? 여러분, 달러가 약세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환율이 오른다는 말입니까? 우리나라하고 여러분 환율 공부를 하니까 달러가 약세라는 말은 우리 원화가 강세라는 거죠. 그럼 우리 원화 기준 지금 달러가 오른다는 말입니까? 내린다는 말입니까? 달러가 약세다 말은 달러가 지금 환율이 내린다는 말입니까? 오른다는 말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달러가 지금 약세다. 그렇게 달러의 평가절하다 이 말입니다. 달러의 평가절하는 1달러에 우리나라 환율이 오르는 겁니까? 내리는 겁니까? 내리는 거죠. 1달러에 100원, 1달러에 1,100원 하는 것이 1달러에 1,000원 한다는 말은 원화의 강세, 달러의 약세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미국 달러가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세다 하는 말은 우리나라 기준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 달러가 사실은 국제 통화로서의 역할을 쭉 오랫동안 해왔어요. 해오다가 지금 미국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미국 이제 대선이 11월 달에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달에 있어.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이라는 후보하고 경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바이든 후보가 지금 앞서 있어요. 트럼프 후보가 좀 뒤져 있어.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사업가예요, 사업가.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사업가적인 측면에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고 뭡니까? 국방 부담금도 뭐 엄청나게 올려서 받으려고 하고. 어쨌든 북한과 자기들이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 거래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거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뭡니까? 전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다. 그것도 이제 달러라는 돈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미국 이기주기로 나가니까 미국 달러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선호 안 하니까 달러가 약세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중 분쟁을 계속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계 경제 질서에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줄어든 거죠. 왜?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자국 이기주의를 하니까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희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한국 너도 우리가 분담하는 비용을 많이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뭡니까? 미국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축 통화로서의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 그게 바로 달러 약세를 이야기한다. 그 달러 약세는 원화의 평가절상, 즉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래서 과거에 이제 국제 통화로서는 사실은 달러가 계속 그런 역할을 해왔고 그 이후에 이제 파운드, 지금은 뭡니까? 유로화, 그 다음에 엔화, 프랑스 프랑, 지금 또 강력한 국제 통화로서 등장한 것이 바로 위안화다, 그죠? 위안화. 그래서 이 위안화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강력한 국제 통화로서 등장할 건데 지금 못하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외환 자유화가 안 돼 있고 환율 제도 역시도 고정 환율 제도다 보니까 이게 위안화가 국제 통화로서의 어떤 역할,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을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계속 중국에 대해서 외환 자유화를 요청하고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중국은 너무 외환이라든가 금융의 제도가 낙후되어 있어서 만약 그걸 개방하면은 미국의 소위 말하는 해치펀드, 핫머니가 들어가가지고 중국의 금융, 중국의 자본을 잠식해버려요. 그럼 뭡니까? 자본의 식민지화, 미국의 식민지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돈이 식민지화 되면 그 나라는 완전히 예속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우리나라 금융이 뭡니까?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이 우리나라 개인들이 산다고 올라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 예를 중국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사실은 외환을 자유화하지 않고 환율 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국제통화제도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나 안 보면은 첫 번째, 자, 제가 지금 이제 이런 전체적인 경제 맥락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거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디에 가서 면접을 보거나 할 때 왜 미중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트럼프의 자국 이기주의로 인해서 외환 자유와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어쨌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이 그런 것을 개방해라 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해서 중국도 미국의 농산물에 대해서 무역을 수입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분쟁이 발생한다는 거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국가 운영 시스템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국제통화제도 첫 번째 국제통화제도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로 브레튼 우즈다. 이거는 국제통화제도를 논의한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런 이름들을 브레튼 우즈, 서미소니언, 킹스톤 이렇게 지역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브레튼 우즈 체제가 언제냐? 1944년 그 미국의 뉴햄프스 브레튼 우즈에서 국제통화제도를 논의했다 이런 이야기. 논의했다. 거기서 논의한 게 바로 뭐냐? 이런 세 가지다 이런 기억을 하시고 금본위 제도. 최초의 국제통화는 여러분 뭐냐? 금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금. 그래서 금이 지금도 물론 금은 가장 중요한 국제통화입니다. 그죠? 금이 지금 뭡니까? 사실은 지금 금값이 1한돈에 얼마입니까? 거의 30만 원 하죠.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금 한 돈에 얼마 있는 거 압니까? 4만 원 했어요. 4만 원, 5만 원 했어요. 아니, 어릴 때가 아니라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4만 원, 5만 원 했다. 지금 얼마나 30만 원 한다고 했다. 30만 원 금 한 돈에. 이 금이 굉장히 국제적으로 선호한다. 그래서 이 금은 모든 국제 통화에 우선해서 금으로 다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금본위 제도를 도입한 것이 바로 이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금을 우리가 국제 통화로서의 하자. 그것이 이제 금본위 제도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정환율 제도. 왜 이 앞에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 제도라고 이야기를 해놨냐 하면은 이 고정환율 제도로 해서 1달러에 100원이다 하면은 100원이 딱 고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조금은 유연성 있게 하기 위해서 조정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율 제도는 고정환율 제도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IMF를 창설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MF 창설한 게 바로 국제통화제도 역사 중에서 브레튼 우즈에서 한 거다. 그래서 이 IMF는 우리가 뭡니까? 인터내셔널 모멘터리 펀드에서 국제통화기금의 약자죠. 그래서 이 국제통화기금의 본부는 바로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통화기금이죠, 기금.
그 기금이라는 건 뭡니까? 각국들이 돈을 이렇게 모아서 이것을 쌓아놓은 기금이다. 그래서 이제 이 국제통화기금 중에서 미국이 한 18%를 내고 있고 가장 많이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들, 소위 말하는 유럽 국가, 일본 이런 선진국들이 한 5 내지 8%, 한 5% 정도 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경제 규모가 때문에 1% 미만입니다. 이제 그렇게 기금을 마련했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SDR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특별 인출거래를 합니다. 스페셜 드로우 라이트, 특별 인출거래랍니다. 특별 인출권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것도 돈입니다, 돈. 이거는 바로 각국의 중앙은행과 IMF 간에만 통용되는 돈입니다. SDR. 즉 무슨 말이냐? 특별 인출권이라는 것은 각국이 이제 이 기금을 모아놨다가 우리나라가 1996년, 97년에 뭐 했습니까? 바로 외환이 바닥이 나서 소위 말하는 기축통화인 외환을 IMF로부터 빌려올 때에 이 특별 인출권을 통해서 인출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 인출권이라는 것은 이건 통화인데 이거 어디에 쓰는 통화냐? IMF와 각국 중앙은행 간에만 통용되는 통화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는 기축통화처럼 달러나 위안화나 파운드 이런 돈이 아니라 이런 소위 말하는 IMF와 중앙은행 간에 서로 주고받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우리가 특별인출권이라는 이름으로 국제 통화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IMF 때 소위 말하는 IMF를 당했다고 합니다. 외환 보유고가 없어서 그 IMF로부터 우리가 평소에 기금을 마련한 것을 일부를 우리가 좀 이렇게 빌려주십시오 했는데 그렇다 해서 IMF에서 이렇게 바로 빌려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조건을 단다. 너가 IMF를 당한 것은 기업이나 금융이 낙후되고 개방, 폐쇄적인 경제 체제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걸 바꾸면은 우리가 빌려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빌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1996년, 97년에 외환 자유화라는 큰 어떤 시장 개방을 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외환이 자유화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외국의 자본의 지배가 되고 미국의 그래서 반드시 전날 미국의 주식시장이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다음날 우리나라의 주식이 영향을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전날 주식시장이 폭등을 했다. 다음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오릅니다. 그게 이제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브레튼 우주 체제는 바로 이런 세 가지를 한 것이다. 근본위 제도가 도입됐고 고정환율 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IMF를 창설했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간 체제가 바로 스미소니언 체제다. 이것도 역시 미국에서 이제 그 이후에 한 30년 뒤죠. 1971년에 미국 워싱턴 그 박물관,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이제 국제 통화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때는 금한 본위 제도를 포기한다. 즉 소위 말해 금 본위 제도라는 것은 모든 것을 금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금이 한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금이 무한정이 이렇게 캐집니까? 아니죠. 그 금이 너무 한계가 있다 해서 미국의 그 대통령이 금태환, 금과 바꾸는 것을 포기한다. 못 바꾸게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금본위 제도가 포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 제도는 고정 환율 제도인데 아까는 거의 이제 조금만 변하는 환율 고정되는 제도인데 변동폭이 굉장히 큰. 우리나라도 1996년, 97년 이제 97년 12월 달에 이제 완전 자유 변동 환율 제도가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뭐 시장 평균 환율 제도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뭐 2%, 2.5%,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다음 최종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변동폭이 차츰 고정 환율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변동폭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는 실제로 자유 변동 환율 제도에 다름이 없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한 20% 변하니까 이거는 자유변동 환율제에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변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고정환율 제도에서 변동폭이 늘어난다는 것은 바로 변동환율 제도로 가는 길이다. 근데 이제 중국의 경우는 아직도 그 변동폭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고정환율 제도에서 일부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 제도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면 되겠다. 그래서 이 서미소년 체제가 중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5년 뒤에 자메이카 수도인 킹스턴에서 킹스턴 체제, 그 논의한 것을 우리 킹스턴. 그래서 이 킹스턴 체제 이전에는 이 중요한 것이 환율 제도가 고정환율 제도였다. 비로소 변동환율 제도를 도입한 것이 뭐냐? 바로 이 킹스턴 체제다.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체제의 진행도 중요하지만 그 체제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 킹스턴 체제는 환율 제도가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해서 국가마다 그 이전에는 고정 환율 제도를 모든 국가가 전동했는데 킹스턴 체제에는 변동 환율 제도가 도입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계속 내 수업을 들으면 환율 아마 1학기 때 그 은행 텔라 때도 환율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왜 내가 환율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 하면 내가 창원대학에서도 우리 국제금융 수업 듣는 학생에게 뭐 거의 4학기, 8학기 다 이 내용을 합니다. 왜냐?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환율 제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1학기 때 수업했던 분들, 학생들도 지금 또 들으면은 알란지 모르겠는데, 자, 이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이 환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환율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정의는 알죠?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이다. 그래서 우리 1엔화는 얼마와 교환됩니까? 1엔화 대 원화, 그죠? 1달러는 얼마죠? 1100원, 뭐. 지금 만약에 원화가 평가 절상이니까 1000원, 이렇게 되겠죠. 이제 여러분이 아마 계속 들어서 알 겁니다. 환율이 내린다, 오른다, 원화가 평가 절상이다, 절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마 우리 과의 공부를 한 학생들은 그런 정도 알겠죠. 환율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저 공대나 다른 과 학생들이 환율이 뭔지 알까요? 이리 중요한 환율을 매일 방송이나 뭘 보면 우리가 환율, 금리, 뭐 주식, 뭐 금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과 학생들이 이런 거 알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은 지금 시대에서 경제적인 거를 모든 거를 다 알고 사회생활을 하는 거죠. 뭐 주식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서울에 얼마 전에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서울의 모든 사람들이 주식 점심시간 되면 쉬는 시간 되면 핸드폰 갖고 가서 주식 거래야 한다.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왜? 이제는 돈을 벌려면 여러 가지 해야 된다. 뭐 은행에 예금 맡겨가지고 이자가 없는데 돈 모으지 못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서 집 한 채 못 삽니다. 여러분 창원에 집 한 채 언제 결혼해서 집 사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다.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 된다. 자, 그러려면 경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 표시방법은 그죠? 표시방법은 직접 표시법 대부분이다, 그죠? 자국 통합 표시법이라 하죠. 모든 국가들이 이런 직접 표시방법을 씁니다. 자국 통합 표시법이다. 이렇게 씁니다. 즉 외국 통화 한 단위와 교환되는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통화 한 단위와 교환되는 자국 통화 단위수 1달러에 1122원 99% 국가들이 이렇게 쓴다. 이걸 우리가 직접 표시 방법과 자국 통화 표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표시 방법은 자국 통화 우리나라 자국 통화가 교환되는 외국 통화수, 즉 1원은 1122분의 1달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국통화 표시판, 우리나라는 그리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이 99% 나라들이 뭡니까? 이렇게 외국 통화를 앞에 두고 자국 통화를 뒤에 둬. 그런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자국 통화를 앞에 두고 외국 통화를 뒤에 둬. 이게 뭡니까? 간접 표시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외 달러의 표시 방법은 거의 대부분이 직접 표시법, 자국 통화 표시법이다. 그것은 외국 통화 한 달러와 교환되는 자국 통화에 대해서 우리나라 치면 1달러는 얼마 이렇게 나타낸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뭐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달러가 중요하나 하는 문제를 그 중요성이다, 그죠? 여러분 내가 시험을 내면 요거하고 이거 헷갈리더라고 학생들이. 중요성을 적어라 했는데 뭐 다른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왜 달러가 중요하냐? 국가 거시경제지표다. 제가 말했어요. 달러, 물가, 금리, 그렇게 달러가 아니고 환율, 금리, 물가, 이걸 관련이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금리,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율을 관리를 해야 돼요. 또 환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가나 금리가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어떤 경제 정책을 펴거나 어떤 국가 경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가 되는 것이다. 그러냐.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의 기능을 한다. 우리 개인의 경우는 내 개인의 살림살이와 연결이 돼. 내 개인의 부와 연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개인의 부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제 외환 자유화니까 내가 뭐 달러나 외국 통화를 마음대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예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달러가 약세일 때, 자, 자산의 기능을 한다 했을 때, 자, 내가 달러 약세일 때 내가 달러를 많이 가지는 게 좋겠습니까? 원화를 많이 가지는 게 좋겠습니까? 약세인 통화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달러가 약세로 빠질 때는 원화를 많이 가져야 이익이죠. 그 이제 왜? 환율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100달러를 가 있는데 달러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데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환율이 떨어지면은 뭡니까? 나중에 원화를 바꾸면 원화를 적게 받겠죠. 그런데 지금 앞으로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뭡니까? 달러를 보유하면 되겠죠. 만약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은 환율이 오르면은 1달러에 100원 하는 것이 1달러에 200원 한다. 그러면 나중 바꾸면은 같은 1달러라도 한국 돈을 100원이 아니라 200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있으면은 달러를 보유하고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원화를 보유하고 이게 이제 바로 뭡니까? 내가 부자 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 자, 바이든이 됐다.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될 거예요. 트럼프가 됐다. 달러 약세가 그대로 유지될 거라. 이제 그렇게 판단해 보면은 내가 달러를 가지냐, 원화를 가지냐 하는 것이 판단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해외 여행을 가는데 달러를 많이 사가 갔어. 그래서 달러를 쓰고 가져왔는데 달러가 내가 $10,000가 가지고 있어. 그런데 $10,000를 내가 언제 원화를 바꿀 거냐? 자, 환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내가 바꿀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죠. 앞으로 환율이 오를 거다 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 그죠? 오르고 나서 그 바꾸면은 더 많이 바꾸겠죠. 원화를. 그런데 환율이 앞으로 떨어진다. 그럼 빨리 바꿔야지. 떨어지면은 원화를 가있어야 내가 덕이죠. 이제 그게 바로 자산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 문제다? 내 부와 관련이 있다. 우리 원화가 계속 떨어지는데 여러분 원화를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뭡니까? 빨리 달러나 원화 가치보다 더 가치가 높은 돈을 가 있으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원화를 많이 보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는 국가는 국가 쌓아가 하는 거고 환율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내 부와 직결이 되는 문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환율이 올랐다.
환율 올랐다고는 무슨 의미하느냐? 진짜 이건 여러분 아마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자, 환율이 올랐다. 아, 숫자가 커졌구나. 아, 우리 숫자가 커진 데서 우리 원하는 평가절하가 됐다. 숫자가 적어졌다. 아, 환율이 내렸구나. 내렸는데 우리 원화를 적게 주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간 거다. 여러분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바로 환율이 올랐다면 바로 탁 나타나야 돼. 환율이 올랐다. 아, 숫자가 커졌네. 아,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졌네. 아, 그러면 뭐고? 수출하는 사람은 달러를 받으니까 우리나라 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 수출상이 유리하다. 수입하는 사람은 뭡니까? 우리나라 돈을 달러를 바꾸니까 우리나라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손해다. 바로 알 수가 있죠. 환율이 올라오면 수입상은 원화를 안 받고 달러를 받으니까 덕이고 수입상은 달러를 줘야 되니까 달러를 바꿔야 되니까 손해고.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거 반드시 중요합니다. 중요해. 내가 계속 학기마다 내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아까 내가 했던 자산의 기능이고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렇게 통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여러분 알아도 여러분 공부 다 한 겁니다. 나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환율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진짜 내가 환율에 대해서만 내가 명확하게 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어떤 공부보다도 다 한 겁니다. 다른 거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거는 우리 여러분 주변에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다. 그리고 내 부와 관련 있는 문제다. 이걸 모르고 되겠습니까?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국제 외환시장에서 환율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국제 외환시장에서 환율을 표시하는 방법. 자, 국제 외환시장에서 환율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제가 여러분 목이 조금 아픕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국제 외환시장에서 환율 표시 방법은 조금 쉬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